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수요 세미나 시간을 맡은 정혜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치과 보험 청구 관련 사무 관리에 대해서 할 건데요. 오늘 주제가 이제 지난달에 하셨던 이성욱 교수님께서 또 해주셨던 사무관리 내용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보험 청구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콕콕 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4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스크에서 요즘 가장 당황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건강보험 자격자분들 중에서 무자격자와 급여 제한자분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청구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재료 신고랑 수납 관리를 보험 청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격자랑 급여 제한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건강보험 환자 혹은 의료급여 환자가 아닌 다른 구분의 환자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 중에 이제 두 자격 구분이 되는 거죠. 무자격자 분들이랑 그리고 급여 제한자 분들이신데, 일단 두 자격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무자격자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보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신 분들이시고, 혹은 이제 아예 취득조차 못하는 어떤 조건을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환자분이시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자주 출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취득을 하셨다가 또 상실하셨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 급여 제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자격자와는 달리 건강보험을 적용을 계속 받으시다가 체납을 하셔서 일시적으로 이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을 제한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조건 같은 경우에는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신 분들이 대상자가 되고요. 이 6회 이상 체납을 했다고 해서 꼭 모든 분들이 급여 제한자로 등록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이제 요건들이 갖춰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치과에서 안내를 드릴 때에는 급여 제한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을 풀어주셔야지만 저희 쪽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게 일단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구 방법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무자격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들은 보험 청구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진료 기록 관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일반으로 진료 및 수납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발치 같은 건강보험 진료를 했을 때는 그냥 100% 전액 부담 처리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분들은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의 진료를 하셔도, 그러니까 무자격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진료를 하셔도 일반, 비급여로 수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으로 수납하는 거니까 그냥 전액을 환자분한테 부담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밑에 이제 급여 제한자에 보시면은 요양급여 비용 100% 본인 부담 처리라고 되어 있죠. 이 전액을 본인 부담 처리하는 거랑 그다음에 일반, 비급여로 처리하는 거에는 의미상, 뜻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 부담 처리한다는 뜻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는 항목들을 급여 금액으로 받되, 다만 공단에서 부담해줘야 되는,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 환자분들은 보통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 30%로 환자분들이 직접 수납을 하시죠. 근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 정해진 금액으로 받되 100%를 환자분한테 수납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전액 본인 부담 처리라면,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발치라든지 근관치료 같은 비용들을 비급여로 명시를 해두었다라고 하면은 비급여로 별도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자격자나 급여 제한자가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급여에 해당되는 발치라던가
뭐 치석 제거라던가 아니면 근관 치료라던가 이런 행위료들을 따로 비급여로 명시를 해놓은 진료 기관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자격자 분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보험으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을 마치 이제 급여 제한자 분들처럼 여태까지 비급여로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100% 본인 부담 처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정해두신 비용이 없다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치과에서는 급여로 정해져 있는 항목들도 별도로 비급여 금액을 다 지정을 해놓았다, 명시를 해두었었다라고 하면은 무자격자 분들에 한해서는 그 비용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비급여로 수납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급여 제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진료를 하시면은 청구 입력을 하시되 아마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급여 제한자라고 뜨실 거예요. 그리고 수납 금액이 총진료비랑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급여 제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을 하시게 되시면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을 해줄 수 있도록 통보를 환자분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청구를 입력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무자격자 분들은 당연히 비급여로 받으실 거기 때문에 청구 입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보험 청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을 안 하셔도 되고요. 급여 제한자 분들은 입력을 해주시고 송신도 해주셔야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환자가 급여 제한자 상태지만 어쨌든 진료를 받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사실을 환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체납되어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납부를 하시면 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시면은 이 부분을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급여 제한자 청구 입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두 번에나 하나로해서 이렇게 팝업이 뜨면은 겁부터 먹으시고 그냥 창을 막 꺼버리시거나 아니면 이게 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입력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팝업이 뜨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지 차분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여 제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력한 수진자는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자입니다 라고 뜨죠. 예, 알림창이 뜨는데 이거는 일단 확인을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요. 제가 발치를 한번 입력을 해봤는데요. 수진자 조회를 정상적으로 해주셨다면 자동으로 보험구분이 급여 제한자로 나오게 됩니다. 팝업은 한 번 더 치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알림 처리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급여 제한자라고 당연스럽게 이제 자연히 입력이 되고요. 밑에 수납 부분을 보시면은 총진료비 28,890원이 수납 금액이랑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급여 제한자이신 분들은 위에 이 두 가지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지금과 같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구분이 급여 제한자인지, 수납이 총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무자격자 분들은 청구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굳이 이제 입력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화면이 보인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무자격자 분들은 송신을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체납된 게 아니고 아예 가입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되어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급여로 받고 끝내시면 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입력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급여 제한자 분들처럼 보험 구분이 무자격자로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납 부분도 동일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주의하실 부분은 청구를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데스크에서 이제 환자분들의 수납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무자격자 분들은 수납의 원칙이 일반, 즉 비급여에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고요. 굳이 청구 입력이라든지 우리가 심평원으로 자료 송신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선생님들께서 무자격자 상태에서 청구 입력을 하셔도 명세서상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급여 제한자분들은 수납 원칙은 건강보험, 즉 급여진료인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처리를 하시는 거죠. 비급여로 마음대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항목은 다 입력을 해주시되 대신 전액, 진료비 전액을 환자분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 진료를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청구 입력을 하셔서 전액 본인 부담 처리가 되는데 굳이 청구 입력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공단에 이 제한자, 급여 제한자분이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환자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을 저희 쪽에서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급여 제한자분들이 만약에 진료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청구 입력을 해주시고 명세서 송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자격자분들은 어차피 비급여니까 저희가 진료하는 동안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무자격이셨던 분도 혹시 이제 건강보험 자격이 되셔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죠.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 환자가 7일 이내에 이걸 소명을 해주면 저희가 7일 안에 받은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일에 이 환자가 발치를 했어요. 당시에 무자격자였기 때문에 비급여로 임의로 정해진 금액을 받았습니다.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환자가 10월 6일에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을 해서 무자격자 상태에서 건강보험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이거를 치과에서 제가 건강보험 가입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당연히 인적사항의 수진자 조회를 해보겠죠. 그럼 무자격자이셨던 분이 공단 조회를 거치면서 건강보험으로 바뀌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고 비급여로 받은 5만 원을 환불해드리고 다시 건강보험에 의해서 발치료를 다시 산정해서 청구를 넣고 환자분한테는 수납을 건강보험료로 이제 수납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환자가 이거를 잘 알고 기준을 잘 알고 일주일 안에 와서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은 일주일 안에 이거를 내가 이제 진료를 할 거니까 건강보험을 차라리 취득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했어도 7일 안에 이걸 소명을 해주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치과에서도 7일 안에 소명이 되면은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치과에서 만약에 무자격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데스크 담당자분이나 아니면은 이 청구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달 안에 한번 챙겨주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요양병원 입원 중이신 분들이 내원을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비급여 진료를 받으시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환자분들이랑 동일한 과정에 걸쳐서 수납하시고 진료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급여 진료를 하셨을 텐데요. 급여 진료를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은 입원 중인 요양병원의 진료 의뢰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제도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안 받아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치과에서. 그래서 혹시 내가 여태까지는 요양병원 환자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은 한번 지나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새겨서 들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들이 내원을 하시게 되면 해당 요양병원의 진료 의뢰서를 반드시 받으셔야지만 우리가 건강보험으로 청구를 해드릴 수가 있고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뢰서를 가져오시지 않으면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전액 본인 부담 처리를 한다. 심지어 청구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진료 의뢰서를 가져오셔서 우리가 건강보험 진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과정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행히도 급여 제한자나 그 무자격자 분들처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면은 수진자 조회 화면 하단에 요양병원 입원 여부가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입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이 환자는 진료 보기 전에 의뢰서를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의뢰서를 잘 받았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보실 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분들은 저 입원 체크박스에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치과에서 임의로 조정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수진자 조회를 오실 때마다 매번 정상적으로 해주셨다면 진료 입력을 하게 되면 체크박스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수진자 조회를 안 하셔도 사실 체크가 될 수 있긴 한데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시려면 보험 입력을 하시기 전에 수진자 조회를 반드시 먼저 해주셔야지만 오류 없이 이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체크박스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보시면은 총진료비가 본인 부담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치과들을 보면서 이제 뭐 다른 타사의 프로그램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두 번에나 하나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프로그램들은 보면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라고 알림 처리는 해주지만 전액 본인 부담 처리가 자동으로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치과에서는 당연히 보험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수납 처리를 받아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금액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력을 하고 나면은 근데 아까 분명히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왜 환자한테 전액을 받죠?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환자분들을 치과 치료하셨을 때는 수납하고 청구하는 방법을 요 3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환자한테 보험 진료하신 전액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받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요양급여 명세서나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을 뽑으셔서 요거를 환자분이 요양병원으로 귀가하실 때 직접 제출하도록 전달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심사팀에 연락을 해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치과에서 요양병원으로 직접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법 1번, 2번은 치과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구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랑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을 뽑아서 요양병원으로 넘기죠. 그러면 치과에서 청구를 넣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전달받은 명세서를 근거로 해서 심평원, 공단으로 보험 청구를 넣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급도 요양병원으로 지급이 되겠죠. 그럼 요양병원에서는 환자가 부득이하게 부담한 이 전액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공단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양병원에서 환자한테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양급여 명세서랑 그리고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을 뽑을 줄 알아야 환자한테 이걸 쥐어주던 아니면은 심사팀, 요양병원 심사팀을 연결을 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전해주던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영수증 발행들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긴 하겠지만 일단 요양급여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청구 업무에서 보험 청구에 들어가시면 출력 메뉴를 누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출력 메뉴의 맨 밑에 보시면 환자별 요양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뽑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보험 같은 거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을 출력해 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은 병원관리 영수증에 들어가셔서 영수증 발행 버튼을 누르시면 제일 밑에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출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당연히 출력하시고자 하는 환자분의 인적이 띄워져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간도 잘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치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 그리고 장비 신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제가 다룰 부분은 보험 청구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들 그리고 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대 신고의 일반 원칙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셔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급여 재료인지 그리고 이 재료가 재료대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치과에서 구입하는 재료,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명세서를 이렇게 쭉 보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세요. 뭘 도대체 재료대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해야 되나요? 저것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구입하신 제품이 비급여인지 급여인지, 그러니까 비급여로 등록이 되어 있던지 아니면 등록이 안 되어 있던지 아니면은 급여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업체들이 이 급여 재료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급여 재료 코드를 거래 명세서에 찍어주지 않았다면 요즘은 그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를 보시면은 급여 제품인 경우에는 급여 재료에 대한 넘버가 옆에 별도로 비곡칸에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급여 재료구나라고 하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급여 재료더라도 반드시 재료대 신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료대 신고가 필요한 애들을 그 중에서 골라내셔야 되는데 재료대 신고가 필요한 애들이라 함은 직접적으로 진료 내역의 청구 항목으로 재료대가 들어가는 제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재료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급여 재료 중에 대표적인 거는 여기 첫 번째 줄에 적혀 있는 정액 재료라든지 아니면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재료대 신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약재를 재료대 신고하겠다고 이제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근데 약재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재료와 달라요. 그러니까 약재는 따로 약재 목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명단 관리를 할 때. 그래서 약재는 따로 재료대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반드시 재료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재료대 신고를 합니까? 언제 하시는 거냐면 구입을 하실 때마다 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2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재료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GI, 글래스 아이오노머를 샀습니다. 샀는데 어떻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치과에서는 예전에 매입한 이 글래스 아이오노머를 2년 동안 다 소진을 못했어요. 소진을 못했으면 2년 동안 신규로 구입한 내역이 없으시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전 걸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2년이 되는 시점에 갱신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최대 신고일이라고 해서 2년이다 라고 명시를 해놓은 거지 2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상식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입하실 때마다 해주셔야 되고요. 원래 원칙은 진료를 심평원으로 송신하시기 전에 해당 월에 구입하신 제품이 있으시면은 먼저 재료대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가 적용을 정상적으로 해주신 다음 재료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청구를 다 먼저 보내놓고 지난달에 이걸 샀었지라고 해서 이제 재료대 신고를 뒤늦게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일이 심평원의 심사자분들이 대응하진 않지만 이제 너무 이렇게 늦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면 전화가 이제 오죠. 심평원에서 전화가 와서 재료대 신고는 청구하시기 전에 하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가장 주된 이유는 재료를 구입하실 때마다 단가가 변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재료의 단가가 구입하신 단가가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입하실 때마다 변했다라고 하면은 변경된 구입이 청구 금액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재료대 신고의 시점이 늦어지게 되면은 청구된 재료의 금액은 이전에 구입한 재료의 단가대로 청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료대 신고는 뒤늦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구입하신 시점에
바로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관리자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료대 신고를 하는 품목 리스트를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한 명이 재료대 신고를 하다 보면 원래 내가 하던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인계라든지 문서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그만둬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인계받으신 분이 청구를 하려고 봤더니 송신이 안 된다든지, 요즘은 신평원 청구 포털을 이용해서 우리가 송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평원 청구 포털의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사전에 미리 송신을 하기 전에 전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돌려주죠. 그때 지금 재료대 리스트도 다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2년이 경과했는데 신고된 내역이 없다든지 하는 재료가 있으면 아예 송신이 안 되도록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최근에 구입한 내역이 없는데, 재료대 신고할 게 없는데 청구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난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재료대 신고를 하는 품목이 어떠한 제품이 있는지 정리를 잘 해두시면 당연히 이제 본인이 관리하시기에도 업무가 매끄럽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임분에게도 업무를 인계하실 때 굉장히 좋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아까 이제 재료대 급여 재료지만 재료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로 해서 제가 정액 재료 그리고 행위료에 포함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정액 재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나이타이 파일이랑 그리고 핸드 파일, K 파일, H 파일, 그리고 리머, 바브드 브로치, 그리고 버랑 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액 재료이기 때문에 굳이 재료대 신고를 안 해도 정해진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지각감인 처치용 제품. 우리가 청구를 할 때 산정 기준을 살펴보시면은 얘는 재료대 신고가 필요하겠다 혹은 필요 없겠다라고 하는 거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각감인 처치 같은 경우에는 재료대를 별도로 안 받죠. 그리고 재료대가 행위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산정 기준을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재료대를 별도로 안 받기 때문에 얘가 급여 재료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근관치료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 일부가 많이 빠졌는데요. 사실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만 해도 청구되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퍼 포인트, 그다음에 GP콘, GP 포인트, 실러 이런 것들도 다 제가 학생 때는 청구 항목으로 다 들어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의 경향 자체가 좀 자잘한 재료들을 정리해서 행위료 상대가치 점수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관치료 하실 때 나이타이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핸드 파일, 리머, 바브드 브로치는 사용하시면 별도로 청구를 하지만 우리가 이 페이퍼 포인트, GP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죠. 학생분들 실습을 해보면은 우리가 엔도를 할 때 마지막 차팅이 보통 이제 캐비톤 필링, 아니면 캐비톤 채워드렸다든지 아니면은 임시 충전재로 메꿔드렸다든지 이런 차팅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교수님, 캐비톤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근데 임시 충전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행위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대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재료대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러버댐 장착료 같은 경우에도 러버댐 시트, 그리고 프레임, 클램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청구를 안 하고요. 그리고 치수 복조제, 와동 이장제에 해당이 되는 다이칼, 캐비텍, 코팔라이트 같은 제품들도 다 급여 재료지만 우리가 별도로 재료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임시 충전재, 시멘트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멘트 접착제 같은 경우에도 보철물 재부착을 할 때 우리가 비트리머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철물 재부착하면서 우리가 비트리머 같은 걸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걸 아마 은연중에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행위료에 포함된 것들은 재료대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자질구레한 제품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재료대 신고가 굉장히 간소화가 됐어요. 대신 이제 늘어난 부분이 있긴 있죠. 보험 임플란트가
횟수가 이제 많아지고 환자분들이 많아지면서 보험 임플란트는 픽스처 어버트먼트 개수가 환자분들 수랑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재료대 신고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대부분 이제 요즘 치과들이 재료대 신고하는 월 내역을 보면 지금 뭐 적혀 있는 일반적인 진료들보다는 임플란트 픽스처나 어버트먼트를 매달 재료대 신고하신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보험에 사용한 재료들은 우리가 굳이 재료대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주의사항으로 적어둔 내용 중에 하나가 구입 내역은 챙겨 두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재료대 신고를 안 하는데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를 왜 굳이 챙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물론 재료대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거래 명세서랑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우리가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심사자들은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바브드 브로치 같은 경우에 원래 발수를 할 때 사용하는 재료죠. 근데 바브드 브로치는 최근에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든 제품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는 바브드 브로치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좀 없거든요. 근데 이 바브드 브로치를 만약에 치과에서 발수를 할 때마다 매번 청구를 넣고 있다. 그러면 심사자 입장에서 한 번쯤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이 치과는 바브드 브로치를 발수할 때마다 쓰네? 그러면 재료대 신고는 필요 없는 정액 재료지만 정말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뭘 제출하세요? 라고 이제 연락이 올 텐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거래 명세서랑 세금 계산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과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급여 재료들은 보통 이제 글래스 아이노머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뭐 미라클 믹스라든지 캐탁실버 이런 것들이 있죠. 현재 자가중합형 복합 레진은 클리어필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가중합형 복합 레진을 쓰고 있고 청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클리어필밖에 제품이 없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해 두시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로 봉합사를 우리가 종종 청구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봉합사가 청구가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봉합사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봉합사가 급여 재료인지 확인하시고 청구할 일이 없을 것 같아도 재료 신고를 한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 두시면은 이제 좋은 재료 중에 하나는 고울 이식제랑 멤브레인이에요. 고울 이식제랑 멤브레인은 사실 많이들 갖고 계시지만 딱히 재료 신고를 안 하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임플란트 하시기 전에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기 전에 우리가 고리식을 하거나 뭐 멤브레인을 깔거나 하는 행위들은 다 비급여에 해당되는 일련의 과정이라서 재료대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임플란트 전에 하시는 고리식 이런 것들은 비급여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재료대를 받을 일이 없지만 치주 치료를 하시거나 제가 지금 밑에 명시해 놓은 치근단 절제술, 치근낭 적출술 할 때 이런 경우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치료 목적으로 내가 고리식제 혹은 멤브레인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재료대 신고를 하시고 청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혈제 제품인데요. 지혈제는 기존에는 여기 표에 보시면은 가나다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청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16년 9월에 이 가나다 외에도 선별급여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은 선별급여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별급여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가 아직까지는 보편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좀 공단 부담금을 기존에 70% 부담을 해줬다면 좀 반대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공단에서 조금만 부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은 급여로 적용했을 경우에 건강보험 환자분들이 공단에서 70%, 환자한테 30%를 받는다면
선별급여로 적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20%만 부담을 해주고요. 환자분이 8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 사유에 해당이 되시면 보험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나다 사유 외에 보험 진료 때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선별급여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별급여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우리가 두 번에나 하나로에 보시면은 이 선별급여 창이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쭉 당기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크롤을 당겨도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이 파란색 메뉴바 위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선별급여 창을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선별급여는 제가 자가치아율의 고리식수를 넣어놔서 50%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만약 지혈제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80%로 바꿔서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금 앞에 이제 장비 신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보험 청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방사선은 당연히 잘 챙겨 주실 거예요. 개원을 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안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방사선 장비는 잘 챙겨 주실 거고, 근관 치료하실 때 쓰시는 이제 치수 진단기, 즉 그 전기 치수 반응 검사 하시는 제품이랑, 그리고 근관장 측정 검사기, 옵추라 같은 것들도 실제로 장비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막 엄격히 따지진 않지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근관장 측정 검사기랑 치수 진단기 같은 경우에는 행위료를 청구하셨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장비 신고를 선행을 해주시고 청구를 해야겠죠. 근관장 측정 검사기 장비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근단 없이 근관장 측정 검사만 단독으로 시행이 되면 심사 조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근관장 측정 검사기가 없으면 PA를 찍어야지만 근관장 측정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PA 없이 근관장 측정 검사만 단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근관장 측정 검사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 단계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광중압기라든지 그리고 지각감인 처치용으로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레이저 기기도 장비 신고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사용하진 않지만 교합 분석기, 궤적 검사기, 그리고 턱관절 물리치료 장비들도 만약에 청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구비해 놓으신 장비가 어떤 효능으로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장비 신고를 선행해 주셔야지만 이러한 턱관절 관련 행위들을 청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장비 신고는 원래 신고기일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매입 후에 15일 이내에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늦게 했다고 해서 아직까지 페널티를 받은 경우는 없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보시고 내가 장비 신고를 여태까지 미뤄뒀던 게 있는데 해야 될까라고 혹시 고민하고 계시거나 벌금을 물지는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는 게 추후에 페널티를 실제 적용했을 때 적용을 안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방사선 기기 같은 경우에 개원하실 때 당연히 검사를 하시지만 3년마다 추가로 안전관리 검사를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방사선 안전관리 검사 주기가 됐는지 도래하면은 2달 정도 전부터 알림창이 뜹니다. 그래서 팝업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재료대 신고를 하실 때는 반드시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 우리가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도 재료대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상에서 수가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용 중이신 청구 프로그램으로 재료 신고를 해주셔야지만 적정한 신고된 가격으로 수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장비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하시고 또 신규로 하실 게 있으시면 신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보험, 비보험 수납 정리인데요. 이제 보험이랑 비보험 수납을 정리할 때 보험 청구를 굉장히 잘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 우리나라 이 치과들의 관습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보험이랑 비보험 수납을 구분 안 하고 통으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통으로 받았을 때
보험 진료비를 구분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 중복 신고가 됩니다. 예. 보험 매출은 보험 매출대로 따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카드 매출 처리한 거는 비보험처럼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중복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통으로 받으셨더라도 보험으로 진료하신 부분을 따로 빼주시고 나머지를 비보험으로 수납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보험 진료는 의료법상 아시다시피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사를 받으시거나 자료 증빙 요청을 받으셨을 때 수납대장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심평원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수납대장을 내놔라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 부담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놔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부분을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보험이랑 비보험을 구분해서 수납을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방법은 비보험 진료를 다 개별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죠.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게끔 만드셔서 개별로 처치 순번을 다르게 해서 입력해 주시는 방법. 비보험은 입력이 돼도 청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고 수납하시기도 굉장히 편해지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자, 두 번째로 일단 보험 진료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납창에 가셔서 수납 추가를 하시면 라인이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비보험으로 받으신 금액을 별도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념이 아직 잘 정립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이 예시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어떤 환자가 근관 치료를 끝내고 금리까지 골드크라운까지 올라가는데 40만 원을 내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근관 치료하면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을 일단 40만 원에서 떼와서 본인 부담금 수납 처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를 골드크라운 비용으로 수납 처리를 해주시면은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수납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A 올려주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설명해 주신 내용에서 급여 제한자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처리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비급여와 어떻게 다르냐라는 걸 물어주신 거죠. 네. 일단 급여 제한자는 보험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 처리, 즉 입력을 똑같이 청구 프로그램에 해주시고 수납을 총진료비로 받으시면 끝나시는 거고요. 비급여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 명시한 비급여 표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급여라고 하는 우리가 발치나 치석 제거 이러한 항목들은 나라에서 상대가치 점수를 관리하고 정해진 총 비용이 있죠. 그래서 급여 제한자는 그 총 비용 안에서 전액 본인 부담 처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재료대에 신고를 하다 보면은 상한가보다 실제로 재료 비용이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럼 구입가를 상한가로 낮춰서 적어야 되냐를 물어주신 거죠. 네, 낮춰서 적어주실 필요 없고요. 실제로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실구입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상한가가 만약에 구입한 금액보다 낮다라고 하면 심평원에서 알아서 상한가로 조정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상한가로 낮춰 적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증빙자료 제출이 오거나 아니면 심평원에서 세금계산서 이렇게 교차로 확인을 해봤을 때 확인이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하신 금액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치과는 광중압 레진 진료를 하는 환자가 전혀 없는데 그럼 광중압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요. 사실 여태까지는 광중압기 신고를 치과들이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보험 레진을 하기 전까지는 하지 않다가 이
보험 레진 진료를 하면서 장비 신고 여부를 전산 심사에 넣었기 때문에 아이코드로 이제 지급불능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심사조정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광중학기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원래 의원급에서는 이 광중학기 신고가 필수가 아니지만 치과 병원급에서는 이 광중학기 신고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치과가 병원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실제 아이들 보험 레진 하는 게 없다라고 하셔도 광중학기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치과 의원급이고 우리 치과는 정말 아이들 손님이 오지 않는다. 만 12세 이하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진료가 발생했을 때 그 달에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타 내과 지정병원 환자분께서 치과에 내원했을 때 의뢰서를 받고 치료를 했습니다. 의료급여 1종 환자분이시고요. 의료급여 승인을 1,000원을 했고요. 1,000원을 청구하고 환자분께 안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치료 세부 내역서 지정병원에 보내줘야 하나요? 의료급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선택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지정병원이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선택기관이 일반적으로는 2개 정도를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몸이 아픈 데가 많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내시면 최대 4개까지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선택기관을 등록을 했을 때는 그 선택기관에 가서 의뢰서를 받아와야지만 우리가 보험으로 진료를 해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일단 보험으로 의뢰서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보험으로 진료할 수 있는 요건은 만족을 하셨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 수납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신 건데 수납은 지금 급여 환자분들이 선택기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아마 진료를 하시고 나서 수납창을 누르시면은 의료급여 진료 확인창이 뜨실 거예요. 네, 그 창에서 진료비가 만약에 생활유지비 잔액이 있으시면은 1,000원이나 1,500원이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자동으로 생활유지비 잔액에서 차감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생활유지비 잔액이 없으시면은 환자분한테 직접 1,000원이나 1,500원을 받으라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잔액이 없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생활유지비 잔액이 있으셔서 1,000원이 자동으로 차감 처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선택기간에는 따로 세부 내역서를 안 보내주셔도 돼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환자분들만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서 요 세부 내역서나 명세서를 우리가 발행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으신 분이랑 선택기간을 가지신 분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로 녹화가 돼서 올라갈 텐데 그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 질문에 이 세 번째 질문하신 거는 안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요 세미나 2번째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